네 애비가 내 육군 사관학교 선배라도 되냐? 육사 출신 여군 중위의 머리채를 잡고 눈밭에 처박은 대령. 그 앞에 진짜 대선배 삼성 장군 아빠가 강림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뼈인 태백산맥이 거대한 용처럼 북으로 치닫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곳 강원도 철원. 겨울이 시작되는 이곳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파고드는 한기이자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을 핥고 지나온 날카로운 쇠붙이의 비명이었다. 이 혹독한 땅을 굳건히 지키는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죽어서도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겨울의 철원은 모든 색을 잃고 무채색으로 변했지만 백골부대원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빛나며 최전방의 긴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거칠고 강팍한 무쇠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한 줄기 맑은 빛이 있었다. 육군 중위 한가람. 그녀는 백골부대 예하보병 연대본부에서 근무하는 정훈 장교였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정훈 교육에 그치지 않았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탁월한 작전 이해도와 병사들을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사실상 연대의 여러 핵심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한가람이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한 사람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육군 중장 한무진.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육군 참모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는 군 내부에서 살아있는 군인 정신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평생을 야전과 정책부서를 돌며 청렴함과 강직함의 표본이 되었다. 한가람에게 아버지는 하늘이었고 따라야 할 이정표였으며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가 육사생도 시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저 4년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임관식 날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며 아버지는 단 한마디를 했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지 않는다. 명예로 말한다. 내가 그 명예를 잃는 순간 너는 군인이기 이전에 내 딸이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한가람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한무진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명예에 흠집을 낼까 두려웠다. 그녀는 오직 군인 한가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임관과 동시에 가장 험하다는 최전방 백골부대를 자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배경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무진 중장은 딸의 그 당찬 결정을 말없이 지지해 주었다. 그렇게 한가람은 지난 1년여간 철원의 혹한 속에서 자신의 배경을 완벽히 숨긴 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녀의 능력은 곧 인정을 받았고 병사들은 물론 동료 간부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균형은 새로운 연대장의 부임과 함께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깨지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의 이름은 광모휴, 계급은 대령이었다. 육사 출신인 그는 아버지를 향한 한가람의 존경심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육사라는 타이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이 아니면 군인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육사 후배가 자신보다 뛰어난 것 또한 용납하지 못했다. 그의 자부심은 건강한 명예가 아닌 진급에 대한 조바심과 뒤틀린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광무휴 대령이 부임한 첫날, 연병장에는 살얼음이 낀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연대 간부 전원을 도열시키고 매서운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가람 중위에게 멈췄다. 정훈 장교가 한가람 중위인가? 네. 중위 한가람입니다. 한가람이 가장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광무휴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여군에 대한 경멸과
그녀의 반듯한 외모에 대한 불쾌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육사 출신이라지. 헌데 정훈? 작전 직무를 희망했으나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정훈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말대꾸는 작전? 광무휼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는 백골부대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센 곳이라고. 여자들이 분 바르고 돌아다니는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다. 육사 나왔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일랑은 집어치워. 내 눈에 거슬리면 그게 누구든 가만 안 둔다. 알겠나?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그림자가 있었다. 연대 인사과장인 고일태 소령. 학군 출신인 그는 육사 출신인 광무휼에게 병적으로 충성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연대 주임원사 나대식. 그는 광무휼의 비위를 맞추며 부대 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고인물의 전형이었다. 고일태 소령이 광무휼의 말이 끝나자마자 끼어들었다. 연대장님 말씀 새겨들어라 한중이. 여긴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니까. 나대식 원사도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쁘장하게 생겨서 고생이 많겠어. 원사님이 뭐 도와줄 거 없나? 허허. 한가람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철원의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혹독한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광무휼 대령의 부임 이후 한가람이 1년간 쌓아 올린 연대 내에서의 입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능력과 성실함은 더 이상 칭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무휼의 뒤틀린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괘씸한 행동으로 치부되었다. 첫 번째 변화는 업무에서 나타났다. 한중이. 광무휼은 연대 본부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지목했다. 자네가 육사 출신의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훈 장교가 왜 자꾸 작전과 업무에 기웃거리나. 연대장님. 그것은 전임 연대장님의 지시로. 시끄럽다. 지금부터 한중이는 정훈 교육 업무에만 전념한다. 그리고 광무휼은 고일태 소령을 쳐다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앞으로 사단이나 군단에서 높으신 분들 오시면 의전은 한중이가 전담하도록 해. 연대의 얼굴마담 역할은 해야지. 안 그런가, 고 소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연대장님. 한중이가 아주 적임자입니다. 고일태 소령이 맞장구를 쳤다. 한가람의 얼굴이 굳었다. 핵심 업무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단순히 외모를 이용하는 얼굴마담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연대장님, 저는 의전 요원이 아니라 전투 장교입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내가 정하는 거야, 한중이. 광무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건가? 육사 나왔다고 별거 있어? 계급장 떼고 붙어볼까? 군대는 까라면 까는 거야. 정훈 장교는 원래 그런 행사나 챙기는 자리야. 불만 있나? 없습니다. 한가람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남성 간부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광무휼의 눈치를 보며 애써 외면했다. 그날 이후 한가람의 일과는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연대장실의 화분에 물을 주거나 방문객들에게 커피를 따르는 일 따위를 해야 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더 이상 작전 계획서나 병사 교육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광무휼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더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옥죄어왔다. 며칠 뒤 연대 간부 전체 회식이 철원 읍내의 한 고깃집에서 열렸다. 부대 밖이라는 해방감과 술기운이 더해지자 광무휼과 그 추종자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 우리 한가람 중위. 연대장님 잔이 비었잖아.
여군 장교가 센스가 이렇게 없어서야 쓰나. 나대식 원사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고함을 쳤다. 한가람은 조용히 일어나 광무휼의 잔에 물을 채우려 했다. 아니. 물 말고. 광무휼이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불쾌한 열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술을 줘야지, 술을. 한중이가 따라주는 술이라야 맛이 나지. 안 그래? 연대장님,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어허, 군인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마신댔지 누가 너더러 마시랬나? 광무휼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고깃집의 소란 속에서 그들의 테이블만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고일태 소령이 기름을 부었다. 한중이, 연대장님께서 기분 좋게 한잔 하시겠다는데 후배 장교가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 건가? 그것도 육사 후배가 말이야.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한가람은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광무휼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다. 연대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이곳에 술을 따르러 온 접대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광무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또한 공무 수행 중인 장교의 신체에 함부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에 나대식 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연대장님께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한가람 중이, 지금이라도 사과해. 연대장님께서 크게 노하시기 전에. 고일태 소령이 짐짓 그녀를 타이르는 척하며 위협했다. 한가람은 세 사람을 차례로 노려보았다. 저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식당을 나가려 할 때였다. 전연잡아. 광무휼의 분노에 찬 고함이 식당을 울렸다. 그는 결코 자신의 권위가, 그것도 감히 어린 여군 장교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가람 중이, 너 오늘 내 명령에 불복종한 거야. 알기나 해? 내 군 생활. 내가 오늘부로 끝장내줄 수 있어. 당장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한가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차가운 철원의 밤거리로 뛰쳐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배운 군인의 명예가 이런 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군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출근하자마자 연대 본부는 살얼음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에는 새로운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이게. 그것은 그녀를 연대 본부에서 백골부대 GOP 일반전초 라인 중에서도 가장 험하고 고립된 독수리 고지의 임시 부소초장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이었다. 정훈 장교를, 그것도 중위 계급의 장교를 소대장급 보직으로 강등시켜 GOP에 밀어넣는 것은 명백한 도복성 인사였다. 그녀는 곧장 인사과장실로 달려갔다. 고 소령님, 이 발령은 부당합니다. 인사규정에도. 고일태 소령은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다리를 꼬고 그녀를 비웃었다. 부당? 뭐가 부당한데? 한중이가 하도 작전 직무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에 연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야. 최전방 GOP 소초보다 더 확실한 작전 지역이 어딨겠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지. 이것은 명백한 보복입니다. 보복? 고일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말 조심해, 한중이.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명령 불복종이야. 넌 어제 연대장님의 명령을 거부했어. 이걸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짐이나 싸. 당장 오늘 오후까지 독수리 고지로 올라가도록.
한가람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거대한 철옹성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 있었다. 철원 최전방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독수리 고지 소초는 이름 그대로 바람의 무덤이었다. 밤이 되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를 넘나들었고 그 바람은 낡은 소초 건물의 모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잠자는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한가람 중위가 이곳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공식 직책은 부소초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초의 모든 잡무를 떠맡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소초장인 상사 계급의 부사관은 연대 본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병사들은 연대장에게 밉보인 장교라는 이유로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는 가장 춥고 낡은 임시 숙소를 배정받았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방에서 그녀는 밤마다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아버지에게 배운 군인 정신을 되새겼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무너지면 그것이야말로 광무휼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아니, 일을 찾아서 했다. 그녀는 매일 밤 병사들보다 먼저 철책 순찰로에 나섰다. 가파른 절벽과 얼어붙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녀는 한 뼘 한 뼘의 철책을 맨손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혹한에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병사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혹독하게, 더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여군 장교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장군의 딸이나 육사 출신 엘리트가 아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광무휼 대령의 귀에 들어가지 못했다. 혹은 들어갔기에 더욱 그를 자극했는지도 몰랐다. 그의 두 번째 보복은 더욱 악랄하고 치명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연대 전체의 전술 훈련 평가가 떨어졌다. 광무휼은 전례 없이 GOP 소초의 방어 계획까지 직접 점검하겠다며 독수리 고지를 방문했다. 연대장님 오신다. 전원 집합. 소초장의 다급한 외침에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병력과 한가람이 소초 앞의 작은 연병장에 도열했다. 매서운 칼바람 속 광무휼 대령이 고일태 소령과 나대식 원사를 대동하고 지프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철원의 하늘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소초 방어 계획. 한가람 중위가 보고해봐. 그것은 부소초장인 한가람이 아닌 소초장의 임무였다. 하지만 광무휼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목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람은 이 순간을 위해 밤을 새워 준비했다. 그녀는 이곳 지형의 약점과 기존 방어 계획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 진지 구축 계획을 막힘없이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논리 정연했고 육사에서 배운 전술 지식이 현장 경험과 결합되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던 광무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이여군 장교가 자신보다 더 이성적이고 뛰어난 전술적 식견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시끄럽다. 광무휼이 그녀의 보고를 거칠게 끊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책상에서 배운 대로 떠들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연대장님. 이것은 실제 지형을. 이게... 광무휼은 그녀가 들고 있던 작전 계획판을 빼앗아 그대로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종이들이 칼바람에 사방으로 흩날렸다. 이따위로 할 거면 군복 벗어. 여자가 무슨 작전 계획이야.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했지.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 연대장님, 부당한 지적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한가람은 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밭에 흩어진 서류를 줍는 대신 광무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 눈빛이 광무휼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뭐? 부당해? 이 인연이 지금 누구한테 대들어?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 내 선배라도 돼? 육사 몇 기인데 너한테 쩔쩔매게. 말해봐. 연대장님 언행을 삼가하십시오. 삼가? 하. 광무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한가람의 방한모를 거칠게 벗겨냈다. 묶고 있던 머리카락이 매서운 바람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 흩어진 머리카락을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한가람의 고개가 속절없이 뒤로 꺾였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다. 소초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고 고일태와 나대식조차 이 정도의 폭력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니년이 뭔데 감히 내 앞에서 육사를 논해. 광무휼은 머리채를 잡은 채 그녀를 눈밭으로 밀쳤다. 한가람은 차가운 눈 위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배신감.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가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것이 저 차가운 철원의 눈밭에 그녀의 머리카락과 함께 짓밟혔다. 광무휼은 씩씩거리며 자신의 손을 털었다. 고일태 소령. 전현 당장 보직 해임시켜. 아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상관 모욕죄로. 육사고 뭐고 내 부대에선 내 말이 법이야.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어. 그는 지프에 올라타며 소리쳤다. 나 원사. 여기 소초원들 오늘부로 외박, 휴가 전부 통제해. 저런 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죄야. 알겠어. 그는 그렇게 병사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으며 한가람을 완벽하게 고립시킨 채 사라졌다. 눈밭에 쓰러져 있던 한가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 대신 분노로 타오르는 뜨거운 열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터진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피맛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군인의 명예에 대한 살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혹한의 소초 숙소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상급 부대인 사단 감찰실이나 헌병대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광무휼 정도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라면 사단 내에도 이미 자신의 인맥을 심어 놓았을 것이라는 것을. 어설픈 신고는 광무휼의 귀에 들어가 그녀를 도와주려 했던 병사들만 다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 한가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소록에서 단 한 번도 사적인 용무로 특히 이런 일로 누르고 싶지 않았던 단 하나의 번호를 찾아냈다. 아버지.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던 다짐은 무너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명예에 기대는 것만 같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버린 군의 일부가 명예 그 자체를 더럽히는 현장이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던 명예로 숨쉬는 군인의 가치가 이 철원의 눈밭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힘주어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낮은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목소리였다. 한가람이냐? 한가람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철책을 핥히는 바람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아버지, 저 한가람이에요. 단 한 번도 군대 일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딸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억울함, 그리고 강철 같은 분노를 한무진 중장은 즉시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냐? 천천히 말해라. 아버지, 저 3사단 백골부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광무휼의 성희롱, 고일태의 부당한 인사조치, 나대식의 모욕, 그리고 오늘 눈밭에서 벌어졌던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폭력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철원의 혹한보다 더 무겁고 서늘했다. 마침내 한무진 참모차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알았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지금 내가 가겠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 본부 참모차장실의 거대한 집무실은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오직 벽에 걸린 묵직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한무진 중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책상은 떡갈나무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갈 듯한 압력을 견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바다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과도 같았다. 아버지, 저 가람이에요. 딸의 그 갈라진 목소리. 지난 4년간의 혹독한 생도 생활도 최전방 자원 배치도 씩씩하게 이겨냈던 딸이었다.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될까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그 딸이 처음으로 무너진 목소리를 냈다.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 내 선배라도 돼? 한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오만한 대령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머리채를 잡고 눈밭에 순간 한무진의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후배 장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다. 그는 딸이 육사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의 환한 얼굴을 떠올렸다. 임관식 날 아버지의 삼성 장군 계급장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아버지처럼 명예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던 그 당찬 눈빛을 기억했다. 그런 딸을, 그런 후배 장교를 일개 연대장 따위가 감히. 한무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한반도 전술지도. 그는 철원 3사단 백골부대 관할 구역을 말없이 응시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어야 할 그곳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광무휼 대령, 고일태 소령, 나대식 원사. 한무진은 그 이름들을 나직이 은조렸다. 그는 그들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기생충이었다. 명예를 좀먹고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감히 한무진의 딸을, 아니 그 이전의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건드렸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아닌 내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수행부관. 지금 즉시 육군 감찰실장과 헌병단장을 내 집무실로 오도록 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각각 별 2개와 별 1를 단 2명의 장성이 긴급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헌병단장이었다. 이 야심한 밤에 육군 서열 2위인 참모차장의 긴급 호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장님? 한무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정확히 수행한다.
감찰실은 직권으로 즉시 3사단 예하 광무휼 대령이 지휘하는 보병 연대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 두 장성의 눈이 커졌다. 군단이나 사령부를 거치지 않은 육군 본부의 직접 감찰. 그것은 부대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임을 의미했다. 감찰 내용은 부대 내 가혹 행위, 성추행, 직권 남용, 그리고 부대 운영 비리다. 특히 정훈 장교 한가람 중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는 헌병단장을 바라보았다. 헌병단은 즉시 최정예 수사 인력을 꾸려 감찰팀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자 전원의 신병을 확보한다. 현지 부대의 그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3사단에 무슨... 한무진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철원의 칼바람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나도 간다. 예. 차장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다. 일개 연대 감찰에 육군 참모차장이 직접 나선 전례는 없었다. 그렇다. 지금 당장 지휘 차량을 준비시키게. 3사단장에게는 내가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기 10분 전에 알린다.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 육군 본부의 심장부에서 강철의 분노가 북방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군 참모차장의 기함. 세 개의 별이 선명한 검은색 지휘 차량이 계룡대 청사를 빠져나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그 뒤를 육군 본부 직할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행렬은 그 어떤 긴급 출동보다 더 무겁고 위압적인 공기를 내뿜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한무진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딸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인 한무진으로서 군인 한가람의 명예를 그리고 짓밟힌 육군의 명예를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철원. 독수리 고지에서 철수한 광무휼 대령은 연대 본부 근처의 관사에서 조촐한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고일태 소령과 나대식 원사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크하, 연대장님. 오늘 아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고일태 소령이 기름진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아첨을 떨었다. 그 맹랑한 년. 지가 육사 나왔다고 얼마나 뻣뻣하게 굴었습니까? 감히 연대장님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싹을 잘라버리셨습니다. 나대식 원사도 옆에서 거들었다. 머리채를 잡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허허. 그래도 속은 시원합디다. 계집은 밟아줘야 맛이라고.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상관 모욕으로 불명예 전역시켜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광무휼 대령은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육사? 하. 육사 나오면 다인가. 군대는 계급이고 짬이야. 감히 내 앞에서 육사를 논해? 그는 한가람의 마지막 저항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 내 선배라도 돼? 끼케야 별 볼 일 없는 중령 대령으로 전역해서 연금이나 축내는 신세겠지. 그러니 저런 깡다구만 남은 년이 나오는 거야.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왕국에서 거슬리는 존재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자. 듭시다. 광무휼 연대장님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고일태가 잔을 높이 들었다. 그들의 잔이 부딪히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평소의 야간 점호 시간과는 다른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발소리들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당직 사령 뭐하는 놈이야? 광무휼이 인상을 쓰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연대 연병장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지휘 차량들과 육군 본부 마크가 선명한 헌병 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위병소의 차단기는 이미 박살이 나 있었다. 저 차는? 광무휼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 그리고 그 위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육군 중장기. 장, 참모, 차장. 광무휼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고일태와 나대식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연대장님? 무슨? 의학. 관사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전투복을 입은 육군 본부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뭐야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여긴 3사단이야. 나대식이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은 개머리판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육군 참모 차장님 명령이다. 이 시간부로 본 연대 전 간부는 무장 해제하고 연병장에 집합한다. 저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리고 복도에서 무겁고 일정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광무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술기운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방문 앞에 대한민국 육군 서열 2위 삼성 장군 한무진 참모차장이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한의 한기였고 모든 것을 짓뭉개버리는 심해의 수압이었다. 한무진은 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위스키병과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3명의 군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대한민국 육군 참으로 장관이군. 한무진 중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관사의 공기를 찢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막을 후벼 팠다. 광무휼 대령은 자신이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기를 바랐다. 육군 참모차장. 텔레비전 화면이나 국군의 날 행사에서나 멀리서 볼 수 있었던 이 나라 육군의 정점이 왜 자신의 초라한 연대 관사에 그것도 이 최악의 순간에 강림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참. 충성. 차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광무휼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한무진은 손을 들어 그의 경례를 막았다. 그 동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연락을 했으면 이 꼴을 볼 수 있었겠나. 한무진은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노려보았다. 근무 시간 그것도 최전방 경계부대에서 음주라. 군 기강이 말이 아니군. 3사단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것이. 사단장님께서는 됐다. 곧 오겠지. 한무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함께 들어온 육군 헌병단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독수리 고지 소초에 격리되어 있는 한가람 중위를 이리로 데려오게. 정중히. 모셔와. 한가람 중위. 그 이름이 한무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광무휼과 고일태, 나대식의 얼굴은 백지를 넘어 잿빛으로 변했다. 수만 가지의 끔찍한 가능성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왜 육군 참모차장이 그 하찮은 중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이 야심한 밤에 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직접 왔단 말인가. 잠시 후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관사로 들어선 한가람은 며칠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에 순간 울컥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뺨은 붓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군인의 모습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이 한가람. 부르셨습니까? 한무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헬쑥해진 얼굴, 입가의 상처. 그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팠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3명의 범죄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대령 광모휴. 예, 예. 차장님. 광모휴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내 놈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했더군.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광모휴는 순간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혹시 육사 선배로서 후배의 기강을 잡으러 온 것인가? 그렇다면 내 놈이 감히 육사의 명예를 입에 담아. 한무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노기가 실렸다. 내 놈이 내 후배라는 것이 육사 전체의 수치다. 예, 차장님. 그게 무슨. 내 놈이 그랬다지. 한중이에게. 한무진은 광무휴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삼성 장군의 위압감이 대령의 숨통을 문자 그대로 옥죄었다.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고. 광무휴의 심장이 멎었다. 고일태와 나대식은 이미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내 선배라도 되냐고도 물었다지. 똑똑히 들어라, 대령 광모휴.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리는 듯 낮고 서늘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3X기. 한무진이다. 광모휴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3X기. 자신보다 무려 10년 이상 차이 나는 까마득한 대선배. 육사를 졸업하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중 하나에 오른 전설. 그 전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놈들이 계집이라 부르며 희롱하고 얼굴마담 취급을 하고 년이라고 욕하며 감히 머리채를 잡고 눈밭에 내동댕이 친 저기 서 있는 한가람 중위가. 한무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이 딸을 향했다가 다시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광무휴에게 향했다. 내 딸이다. 광무휴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혔던 신임 장교가 대한민국 육군 서열 2위의 외동딸이었다. 자신이 퇴역한 대령 나부랭이일 것이라 조롱했던 그 애비가 바로 참모차장 본인이었다. 아. 광무휴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비뚤어진 자부심, 그가 쌓아 올린 썩은 왕국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차장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고일태 소령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대식 원사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차장님. 중위님이. 한중위님이 차장님 따님인 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어찌 감히. 그들의 비굴한 애원은 한무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시끄럽다. 한무진의 일갈에 방안이 다시 얼어붙었다. 내 놈들은 지금 한중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인가. 그는 역겨움이 치민다는 듯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내 딸이 아니었다면, 그저 힘없고 빽없는 평범한 부하 장교였다면 내 놈들의 그 추악한 짓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놈들은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고 부하를 유린하는 범죄자일 뿐이다. 내 딸이 아니었어도 내 놈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었어야 했다. 내가 온 이유는 내 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한무진은 방 안에 있는 모든 헌병과 감찰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포효했다. 썩어 빠진 내 놈들의 군기를 바로잡고 내 놈들이 더럽힌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온 것이다. 바로 그때 3사단장인 소장 계급의 장성이 허겁지겁 관사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미 사령부에서 출발할 때
참모 차장이 개인적인 방문이 아닌 특별 감찰을 위해 직접 이동 중이며 그 이유가 예하 연대의 심각한 비위 때문이라는 것을 전해 들은 터였다. 충, 성, 사단장 소장, 박진규입니다. 차장님, 오신다는 연락을. 아니,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사단장은 이 엉망이 된 관사의 광경과 바닥에 주저앉거나 꿇어앉아 있는 3명의 간부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참모차장과 뺨이 부은 한가람 중위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한무지는 사단장에게 경례도 받지 않았다. 사단장, 자네는 자네 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얼 했나? 죄송합니다. 차장님, 제가 됐네. 자네의 지휘 책임은 나중에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하게 될 거야. 지금은 이 쓰레기들부터 치워야겠다. 한무지는 헌병단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헌병단장은 뭐하나? 저 3명. 광무휼 대령, 고일태 소령, 나대식 원사. 이 시간부로 전원 보직 해임 및 직위 해제한다. 네. 그리고 성희롱, 직권 남용, 가혹행위, 상관 모욕 폭행, 근무지, 이탈음주 혐의로 3사람 모두 현장에서 즉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요? 차장님, 체포? 광무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전현희. 아니, 한중이가 상관 모욕을. 한무지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증거. 합참 감찰팀이 내놈들 사무실과 숙소를 뒤지는 동안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어준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나? 그 순간 감찰관 1명이 사무실로 들어와 한무진에게 보고했다. 차장님, 광무휼 대령의 사무실 개인 금고와 나대식 원사의 관사에서 연대 운영비 횡령과 관련된 다수의 차명 계좌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일태 소령의 컴퓨터에서 한가람 중위의 인사조치가 연대장의 구두 지시로 부당하게 처리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광무휼과 고일태, 나대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끌어내. 한무진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헌병들이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는 3사람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계급장과 명찰이 무참히 뜯겨나갔다. 내가 육사 선배야. 이놈들아. 이거나. 광무휼의 마지막 처절한 외침은 복도를 울리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광무휼의 왕국은 그렇게 단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악취 같던 3사람이 끌려나가자 관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3사단장 박진규 소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고 한가람은 여전히 꼬띠케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무진은 딸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딸의 붓고 터진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이곳은 아직 군대였고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한가람 중위. 예, 차장님.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차장님이라 불렀다. 오늘부로 한중위에 대한 모든 부당한 인사조치와 징계 시도는 원천 무효가 되었다. 또한 보직 해임 역시 해제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무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자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예. 한가람의 눈이 커졌다. 사단장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네는 군인이다. 장교는 부하를 지휘하는 사람인 동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폭력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율에 따라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과 부조리를 당했을 때 왜 즉각 상급 부대나 감찰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니, 차장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부대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리석군. 한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네가 참은 그 시간이 저런 쓰레기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오만이다. 군대는 조직이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해. 자네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 사단장이 혹은 군단장이 아니면 내가 진작에 알았을 것이다. 그는 서슬 퍼런 눈으로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사단장. 자네 사단 소속 장교가 한 달 넘게 이런 지옥을 겪는 동안 자네는 도대체 무얼 했나?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그저 의전이나 받으러 다니는 자리인가? 신임 장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자네의 지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자네 역시 이 사태의 방관자이자 공범이야. 시정하겠습니다. 차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사단장은 삼성 장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무진은 다시 가람을 바라보았다. 한중이, 자네의 그릇된 판단. 그것이 자네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다. 명심하게. 군인의 명예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부조리를 보고 눈 감는 순간 그 명예는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한가람은 눈물을 참으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그는 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군인 한무진이 군인 한가람에게 그리고 군인 박진 규사단장에게 군인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사단장에게 명령했다. 사단장은 즉시 부대 전체의 부조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게. 육군 본부 감찰팀이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상주하며 모든 과정을 감독할 것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병사나 간부가 나오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대를 도려내라. 그 결과에 따라 자네의 거취도 결정될 걸세. 예, 알겠습니다. 한무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이 지독한 사건의 급한 불이 꺼졌다. 그는 수행부관에게 말했다. 나는 복귀하겠다. 한중이는 잠시 휴가를 주도록. 내일 아침 내 차로 함께 계룡대로 복귀시킨다. 예. 하지만 저는 부대에. 가람이 반문하려 하자 한무진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명령이다, 한중이. 자네도 휴식이 필요해. 그리고 상처 치료부터 받아야겠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어젯밤의 광풍이 휩쓸고 간 연대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한가람은 간단한 짐을 챙겨 참모차장 지휘 차량의 뒷좌석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가 철원 읍내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한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손이 딸의 뺨에 난 상처 근처를 어루만지려다 차마 닿지 못하고 멈칫했다. 아팠느냐? 그 한마디에 한가람이 밤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생도 시절에도 그 혹독한 훈련 중에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흐흑.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혔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무진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군복 너머로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졌다. 잘 버텼다. 내 딸. 아니, 한중이. 자네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어.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왜 너를 말리지 않았는지 아나? 내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 험한 백골부대를 자원했을 때, 군대는 명예로운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명예는 너처럼 신념을 가진 젊은 군인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무휼 같은 썩은 자들이 아니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젯밤 내가 마지막까지 복수가 아닌 절차를 밟아 내게 연락했을 때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놈들은 내 육신을 모욕했지만 내 군인 정신은 꺾지 못했어. 그러니 기죽지 마라. 한가람은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자네는 자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 육군 본부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한무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가 진정한 군인이라면 도망치지 않을 거라 믿는다. 한가람은 아버지의 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저는 3사단 백골부대 장교입니다. 저는 제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무진의 입가에 비로소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게 내 딸 한가람 중이다. 다만 그 썩은 연대가 아니라 사단 본부에서 자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박 소장에게 이미 그렇게 명해두었다. 자네의 전술적 식견, 정훈 장교로서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썩히지 마라. 차량은 남쪽 계룡대로 향하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썩은 것들을 태우고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강철 같은 부녀가 함께 맞이하는 명예로운 아침이었다. 계룡대에서 출발한 강철의 분노가 강원도 철원의 제3보 병사단을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겨울에 해가 떴지만 그 차가운 빛조차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육군 본부 감찰팀의 서슬퍼런 기운을 녹이지 못했다. 백골부대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야말로 뼈를 발라내는 듯한 대대적인 숙정이 시작되었다. 한무진 참모차장은 날이 밝기 무섭게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그가 남기고 간 불길은 이제 막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직할 감찰실장 소장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은 연대 본부 전체를 사실상 폐쇄 조치했다. 모든 작전과 훈련은 일시 중지되었고 부대의 지휘권은 일시적으로 3사단 부사단장에게 위임되었다. 광무휼의 그림자 아래에서 공포에 떨거나 혹은 그에게 동조하며 침묵했던 연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특별감찰팀은 연대 본부 대강당에 임시조사본부를 차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광무휼과 고일태, 나대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한가람 중위 외에 광무휼 대령이나 그 일당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지금 즉시 신고하라. 육군 참모차장님의 직권 명령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육군 본부가 철저히 보장한다. 감찰실장의 엄중한 선포가 있은 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여전히 보복이 두려워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한 명의 병사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독수리 고지에서 한가람과 함께 근무했던 박상병이었다. 그는 한가람이 머리채를 잡히고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병사였다. 감찰실장님,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 계급과 이름, 소속을 밝히고 말하라. 상병 박철민입니다. 저는 그날 연대장님이 한가람 중위님께 하신 모든 만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상병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광무휼이 어떻게 한중위의 전술 보고를 모욕하고 작전판을 내던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며 조롱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눈밭에 처박았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대식 원사는 저희 소초에 보급되는 부식과 유류를 정기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병사들은 혹한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가람 중위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병의 용기 있는 고발은 둑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물길이 되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일병 김태수입니다. 저는 인사과장 고일태 소령에게 정기 휴가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제 아버님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오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사 이지은입니다. 저는 연대 본부 여군 휴게실에서 나대식 원사에게 상습적인 언어적 성희롱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군 부사관들도. 중사 최연입니다. 광무휼 대령은 연대 체력단련장 공사업자에게 노골적으로 향응을 요구했고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발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광무휼이 쌓아 올린 왕국은 그가 계집이라 무시했던 한가람 중위의 용기 있는 저항과 그동안 억눌려왔던 병사들의 울분이 터져나오면서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감찰팀은 모든 증언을 기록하고 헌병 수사관들은 즉시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나대식 원사의 관사와 개인 창고에서는 병사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전투 식량과 방한용품, 심지어 유류통까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고일태 소령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휴가 및 보직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이 담긴 파일들이 복구되었다. 광무휼의 관사에서는 연대장 판공비의 사적 유용은 물론 지역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증명하는 장부들이 속속들이 나왔다. 그들이 육사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동안 최전방 백골부대의 전투력은 속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다. 한편 아버지와 함께 계룡대로 복귀했던 한가람은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보냈다. 그녀는 군 병원에서 입술과 뺨의 상처를 치료받았다. 육체적인 상처는 금방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관사에서 뉴스를 보던 저녁 한무진 중장이 사복 차림으로 퇴근했다. 그는 별 3개가 달린 군복을 벗자 그저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몸은 좀 어떠냐?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리가. 한무진은 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비로서 미안하다. 내가 그 혹한의 땅에서 그런 짐승 같은 놈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한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무진의 딸이 아니라 한가람 중위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니다. 한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싸웠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게 전화를 한 것은 실패나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정식 보고였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군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가람아,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육사 후배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전우다.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한가람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수치심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며칠 뒤 한가람은 다시 군복을 입었다. 그녀는 3사단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다. 한무진은 그녀에게 새로운 명령서를 건넸다. 너는 더 이상 그 썩어빠진 연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 3사단 사령부 본부 작전참모부 작전장교로 발령한다. 내가 육사에서 배운 그 뛰어난 전술적 식견을 더 이상 썩히지 마라. 사단장에게는 이미 내가 단순한 정훈 장교가 아님을 주지시켰다. 가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라.
그것은 아버지의 배려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믿는 선배 장교의 신뢰였다. 한가람은 다시 철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어둠을 뚫고 나온 강철 같은 빛 그 자체였다. 그녀가 복귀한 3사단 사령부는 그녀로 인해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한가람 중위가 강원도 철원의 제3보 병사단 사령부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그녀가 광무휼의 연대를 떠날 때만 해도 그녀는 찍힌 장교, 버려진 카드에 불과했지만 지금 그녀는 백골부대를 정화한 불시이자 육군 참모차장의 딸이라는 경외감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사단 작전 참모중령에게 복귀 신고를 했다. 충성, 중위 한가람, 금일부로 사단 작전 참모부 작전장교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작전 참모는 육사 출신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한가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아첨이 아닌 순수한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한중이, 자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네. 그 배경이 아니라 자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 우리 작전처는 배경 따위로 일하는 곳이 아니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게. 마침 자네에게 딱 맞는 임무가 있다. 그는 거대한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광무휼이 말아먹은 그 연대. 지금 지휘 공백 상태고 군기가 바닥까지 떨어졌네. 병사들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지. 그 연대의 GOP 섹터 방어 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광무휼의 횡령으로 인해 생긴 방어 공백, 특히 독수리 고지를 포함한 취약지구의 새로운 방어 진지 구축 계획을 수립해. 일주일 주지. 그것은 중위 계급의 장교에게는 버거운, 실로 거대한 임무였다. 하지만 그것은 한가람이 그토록 원했던 진짜 군인의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지역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가람은 사령부 내의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작전 계획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을 자료에 녹여냈다. 독수리 고지에 얼어붙었던 계단, 바람이 휘몰아치던 철책의 사각지대, 광무휼이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작전판의 내용을 떠올리며 그녀는 밤을 새워 지도를 그리고 방어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단순히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동선과 혹한기 방안 대책까지 고려한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냈다. 일주일 뒤 사단장 박진규 소장이 직접 주재하는 작전회의. 한가람은 사단의 모든 핵심 참모들 앞에서 당당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막힘이 없었다. 현재 광무휼 전 연대장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독수리 고지를 포함한 제3섹터의 방어 진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보급되어야 할 자재가 누락되었고 병사들은 혹한에 노출되어 그녀는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곧바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기존에 노출된 초소를 폐쇄하고 적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2개의 새로운 감시 초소를 이 좌표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험준한 산악 지형을 고려하여 기동 타격대의 접근로를. 그녀의 브리핑은 완벽했다. 육사에서 배운 이론과 광무휼 덕분에 뼈저리게 체험한 GOP 현장의 실태가 결합된 살아있는 보고였다. 회의실에 모인 중령, 대령급 참모들이 술렁였다. 이제 갓 중위 계급을 단 여군 장교의 식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브리핑이 끝나자 작전 참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제가 본 GOP 방어 계획 중 가장 완벽합니다. 한중위의 안을 즉각 채택하고 신임 연대장 부임 즉시 최우선 과업으로 하달해야 합니다. 박진규 사단장은 굳은 얼굴로 한가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참모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한중이, 고맙네. 자네가 이 3, 4단을 구했어. 이 계획 내가 직접 육군 본부에 올려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네. 한가람은 그렇게 참모 차장의 딸이 아닌 작전 장교 한가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두가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 밝았다. 육군 본부 군사법원에서 광무휼, 고일태, 나대식에 대한 1심 군사재판이 열렸다. 육군 참모차장의 직권 감찰로 시작된 사건인 만큼 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한가람 중위는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늠름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섰다. 저편의 피고인석에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대한 권력이었던 세 남자가 계급장이 모두 뜯긴 초라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광무휼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군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광무휼 대령. 직권 남용, 부하 장교 한가람 중위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 및 폭행, 상관 모욕 유도, 그리고 수억 원대의 군수품 횡령 및 피고인 고일태 소령.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직무유기. 피고인 나대식 원사. 부식 및 유류 횡령, 하급자여군 부사관에 대한 상습 성추행. 그들의 범죄는 끝이 없었다. 한가람의 증언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인 광무휼이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며 모욕하고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시 심정은 어땠습니까? 한가람은 잠시 광무휼을 바라보았다.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개인의 수치심보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사의 명예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울렸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상병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 병사들의 증언과 감찰팀이 확보한 물증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나대식 원사. 병사들의 피와 땀인 군수품을 횡령하고 하급자를 상습 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의 모든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강제 전역 및 연금 몰수와 더불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고일태 소령. 군 인사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뇌물을 수수한 죄, 징역 10년 및 불명예 강제 전역을 선고한다. 마지막으로 광무휼이었다. 피고인 광무휼 대령. 재판장은 광무휼을 노려보았다. 피고인은 연대장이라는 막중한 지휘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하 장교의 인격을 유린하고 폭행하였으면 군수품을 횡령하여 최전방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이는 적군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에 준하는 중범죄다. 광무휼이 고개를 들고 소리치려 했다. 나는 육사 출신이다. 선처를. 재판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육군의 명예는 피고인 같은 자들 때문에 실추된 것이다. 이에 군사법원은 피고인 광무휼에게 모든 계급과 서운을 박탈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심판의 망치가 울려 퍼졌다. 광무휼은 절규하며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한가람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다. 그녀는 백골부대의 썩은 뿌리가 완벽하게 뽑혀나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철원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독수리 고지를 핥히던 살을 애는 바람은 잦아들었고
얼어붙었던 비무장지대의 땅 위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는 혹독했던 겨울을 견뎌내고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광무휴의 연대는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하여 한가람이 수립한 작전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방어 진지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독수리 고지는 폐쇄되었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감시 초소가 세워졌다. 나대식 원사가 빼돌렸던 유류와 부식은 다시 병사들에게 돌아갔고 난방이 끊겼던 소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한가람 중위는 사단 작전 참모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모 차장의 딸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백골부대의 작전 브레인 한가람 중위로 불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GOP 현장의 실태를 꿰뚫어보는 해안은 사단장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전입 오는 신임 여군 장교나 부사관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갔다. 군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나? 괜찮습니다, 중위님. 아니, 괜찮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 부조리를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든 절대 혼자 참지 마라. 그녀는 갓 임관한 여군 소위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다. 그곳에는 사단 감찰실 직통 번호와 육군 본부의 성고충 상담센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절대 혼자 울지 마라. 이젠 이 부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했던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3사단의 육군 본부의 대규모 훈련 시찰단이 방문했다. 그리고 그 시찰단의 맨 앞에는 육군 참모차장 한무진 중장이 서 있었다. 그것은 사적인 방문이 아닌 전군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이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 사단장이 긴장한 얼굴로 부대 현황을 보고한 뒤 핵심 작전 계획을 보고할 차례가 되었다. 다음. 근본 훈련의 핵심인 제3섹터 방어 계획에 대해 작전장교 한가람 중위가 보고하겠습니다.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한가람에게 쏠렸다.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이자 육군 서열 2위인 참모차장 그리고 수많은 장군들 앞에 섰다. 충성. 작전장교 중위 한가람입니다. 현 시간부로 제3섹터 방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명료하고 힘찼다. 그녀는 자신이 수립한 새로운 방어 계획이 어떻게 적의 침투를 차단하고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했다. 한무진 중장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딸의 보고를 들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보고가 끝나자 한무진이 질문을 던졌다. 한중위, 계획은 훌륭하다. 하지만 적이 예상 침투로가 아닌 독수리 고지에 폐쇄된 진지 쪽으로 우회하여 기습할 경우 기동 타격대의 대응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한가람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지적 감사합니다. 차장님.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 역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폐쇄된 독수리 고지는 적을 유인하기 위한 기만 진지입니다. 적이 그곳으로 접근할 시 미리 매설된 감시 장비가 이를 즉각 포착하고 양옆에 신설된 두 초소에서 즉각적인 십자 화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적 기동로는 아군의 완벽한 살상지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휘 통제실에 있던 장성들이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한무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좋다. 아주 훌륭한 계획이다. 사단장은 이 계획을 전군 표준 작전 계획으로 보고하도록. 공식적인 훈련 시찰이 모두 끝나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무지는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철책선이 보이는 언덕에 섰다. 한가람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생이 많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붉게 물들어가는 북녘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게냐? 한무진이 넌지시 물었다. 예,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 한무진은 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햇볕에 그을린 완벽한 야전 군인의 모습이었다. 가람아. 예, 아버지. 내가 겪은 그 모욕과 수치는 너의 군 생활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너는 그 상처를 흉터가 아닌 훈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만년필을 하나 꺼냈다. 이것은 내가 육사 4학년 때 내 할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대위로 진급했을 때 이 만년필로 첫 작전 계획을 짰다. 그는 그 만년필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내가 가져라. 아버지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명예라는 두 글자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하게 그 명예를 지켜낼 것이다. 한가람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참으며 만년필을 꽉 쥐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무진이 웃었다. 아니다, 가람아.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돌기 시작했다. 한무진은 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헬기에 올랐다. 한가람은 멀어져가는 헬기를 향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명예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그 명예를 지키겠다는 딸의 맹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철원의 겨울은 끝났다. 강철의 땅에 강철의 딸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다. 강원도 철원에 지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물러가고 있었다. 태백산맥의 거대한 산줄기를 넘어온 바람은 더 이상 뼈를 애는 쇠붙이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비무장지대의 땅을 녹이고 남방 한계선 철책 아래로 이름 모를 야생화의 씨앗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숨결이었다. 백골부대 제3보 병사단은 혹독했던 겨울을 견뎌내고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무진 참모 차장의 강철 같은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는 단순히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공백으로 남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규율과 명예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사단장 박진규 소장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 아래 굳건한 신뢰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가람 중위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광무휼의 연대에 소속된 버림받은 정훈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단 사령부 본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작전 참모부의 작전 장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가 복귀한 직후 사단 작전 참모중령은 그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겼다. 광무휼과 그 일당의 횡령과 직무유기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려버린 옛 연대의 방어 섹터, 특히 그녀가 치욕을 당했던 독수리 고지를 포함한 최전방 방어선 전체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험이자 기회였다. 한가람은 사령부 내의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일주일을 꼬박 세웠다. 그녀는 광무휼에게 폭행당했던 그날의 지도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굴욕감이나 분노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모든 전술 지식과 독수리 고지에서 혹한의 철책을 직접 순찰하며 몸으로 익힌 현장의 감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광무휼이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작전판의 내용을 떠올리며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어나갔다. 이곳은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심해.
초소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이쪽 능선이어야 한다. 기존의 접근로는 적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다. 기만 진지를 설치하고 적을 이쪽 살상지대로 유인한 뒤 신설될 2개의 초소에서 십자 화망을 구성한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곳을 지킬 병사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살아있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제출한 그 완벽한 보고서는 사단장 박진규 소장은 물론 보고를 받은 육군 본부 작전참모부까지 경탄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한가람은 전투 헬멧을 쓴 채 독수리 고지가 있던 산 정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낡고 버려졌던 광무율의 초소가 해체되고 그녀가 직접 설계한 최신식 새빛 고지 감시 초소의 골조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중희님, 6번 옹벽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됐습니다. 공병 대대 소속의 김 대위가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아닙니다, 김 대위님. 확인했습니다. 배합 비율이 다릅니다. 이대로 굳히면 겨울 혹한기에 전부 깨져나갈 겁니다. 제가 제출한 시방서대로 강화 혼합제를 2배로 투입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중희님, 보급된 자재 규격은 그 규격은 후방 부대 기준입니다. 이곳은 철원 최전방이고 제가 겪어본 이곳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자재가 부족하다면 제가 직접 사단장님께 보고하고 추가 물량을 타내겠습니다. 병사들이 목숨을 의지할 방벽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신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김 대위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참모 차장의 딸이라는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자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 광무율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이신혁 대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령은 육사 출신이었지만 광무율과는 정반대로 야전에서 잔뼈가 굵고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운 진정한 야전 군인이었다. 한중희, 고생이 많군. 충성, 연대장님, 현장 지도차 나오셨습니까? 아니, 한중희가 설계한 작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러 왔네. 허허, 정말 대단해. 내가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중위 계급의 장교가 이 정도 수준의 방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음 보네. 이신혁 대령은 그녀를 후배 장교가 아닌 동등한 작전 전문가로 대우했다. 자네가 수립한 이 계획 덕분에 우리 연대 병사들의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걸세. 모두가 자네에게 빚을 졌어.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한가람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칭찬에 우쭐대거나 비난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사단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사단 본부로 새로 전입 온 신임 정훈 장교 최은하 소위가 있었다. 최 소위는 육사 출신인 한가람을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부대 분위기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사단 직속 부대의 한 상사가 최 소위에게 다가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최 소위, 오늘 저녁에 내가 부대 밖에서 철원 맛집으로 환영 회식 한번 거하게 쏠게. 단둘이 조용하게 말이야. 어때? 그것은 광무휼과 고일태가 그녀에게 했던 방식과 소름 돋게 닮아 있었다. 최 소위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였다. 김 상사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한가람이 그들 사이에 섰다.
오늘 저녁 최은하 소위는 사단 작전 참모부에서 주관하는 신임 장교 전술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맡기로 했습니다. 혹시 김 상사님도 전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김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의 실세로 떠오른 한가람 중위가 그것도 전술 교육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자신을 막아선 것이다. 아닙니다, 한중위님. 저는 그저 최소위가 낯설까봐. 그럼 교육 잘 받으십시오. 김 상사가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다. 한가람은 굳은 얼굴로 최소위를 바라보았다. 최소위. 괜찮나? 네. 중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한가람은 최소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여기는 예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언제나 썩은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이지. 절대 혼자 참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서랍에서 깨끗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이건 내 개인 연락처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 감찰실 직통번호. 마지막 이것은 육군 본부 성고충 상담센터 내 아버지. 아니, 참모 차장님께서 이번 사태 이후 직접 만드신 한라인이다. 이곳으로 신고하면 그 즉시 상급부대로 보고된다. 너의 지휘관은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어. 최은하 소위의 눈이 커졌다. 기억해라, 최소위.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우리의 명예는 우리가 지키는 거야. 부당한 일에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광무휼 같은 자들에게 또다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가람은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던 시스템을 그녀는 이 백골부대의 심장부에서부터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세빛고지가 완공되던 날, 한가람은 공식적인 준공식 하루 전날 해가 저물 무렵 홀로 그곳을 찾았다. 그녀는 낡은 방한모 대신 신형 전투 헬멧을 쓰고 새로 닦인 전술 도로를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설계한 감시 초소의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그녀는 정확히 광무휼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다. 눈밭의 차가움. 찢어지는 듯한 두피의 통증. 병사들 앞에서 짓밟혔던 굴욕감. 네 애비가 육사라도 되냐던 그 광기 어린 조롱. 그녀의 손이 순간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담긴 낡은 만년필을 꺼내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떨림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노을이 비무장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이곳은, 그녀가 설계한 이곳은 독수리 고지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넓게 적진을 감시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만든 살상지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광무휼은 그녀를 이 차가운 땅에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는 실패했다. 그는 그녀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을 강제로 일깨웠다. 그가 안겨준 굴욕과 고통은 그녀에게 그 어떤 전술 교리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안겨주었다. 상처는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날의 자신을 완벽하게 끌어안았다. 나는 졌다. 하지만 이겼다.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숙소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군용 보고서가 아닌 아버지의 만년필로 눌러쓴 사적인 편지였다. 아버지께, 오늘 세빛고지가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설계한 초소가 섰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북녘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무휼 같은 자들이 더럽힌 이 군복의 명예를 제 손으로 다시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은 육군 중장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는 군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후배 장교로서 저는 그 정신을 이곳 최전방 백골 부대에서 목숨 걸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딸 한가람 올림.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 그날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철원의 긴 겨울은 마침내 끝났다. 강철의 땅에 강철의 딸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 선 딸이 아닌 아버지와 나란히 조국을 지키는 굳건한 전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